안녕하세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미어지는 6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세 아이가 있어요. 가장 큰 애인 딸과 그 아래론 두 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세 아이 중 제가 가장 아끼면서도 제일 아픈 손가락이 나인 바로 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런 딸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딸에게 일어났던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다른 집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화목함의 중심엔 너무 다정하고 선하던 남편이 있었어요. 여보, 거기 꽃반 옆에 서봐. 세화야, 수철아, 윤철아, 저기 엄마 좀 봐봐. 대체 뭐가 꽃이고 뭐가 엄마인지 모르겠지? 어머, 부끄럽게 애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부끄러워? 부모끼리 사이가 좋은 모습은 애들 정서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어디서 그랬어. 우리 애들 봐봐. 얼마나 밝고 착해. 이게 다 당신하고 내가 인고 부부인 덕분이라니까. 얘들아, 오늘 아빠랑 동물원 가기로 한 날인 거 잊지 않았지? 얼른들 일어나서 세수하자. 어흥 하는 호랑이도 보고 사자도 보러 가야지. 코끼리도. 당신 피곤할까봐 일부러 좀 더 자라고 안 깨우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동물원은 좀 천천히 가도 돼. 아니야. 애들이 얼마나 오늘을 기다렸어. 일찌감치 가서 더 오래 놀아줘야지. 당신도 벌써 도시락까지 다 싸놨네 뭘. 그리고 피곤한 게 대수인가? 내가 가족들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주말에 쉬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벌겠어? 나한텐 가족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휴식이네요.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다정다감한 가장이었어요. 항상 아내를 존중하고 아끼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최선을 다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 덕분에 비록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자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용접공이던 남편이 딸아이의 나이 15살 때 3층 높이 작업장에서 추락하며 저희 집안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어떡해? 아빠 진짜 이대로 평생 못 움직이시는 거야? 엄마도 모르겠구나. 이제 너희 아버지 어쩌니? 불쌍해서 어떡해. 척추를 크게 다친 남편은 결국 목 아래 사지가 마비된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후 남편은 재활병원으로 옮겨 입원 생활을 하다 나중엔 요양병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돌보고 싶었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신 시골에 살던 시부모님께선 몸이 좋지 않으셨고 정육점을 운영하던 전보다 훨씬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가뜩이나 넉넉지 않았던 형편에 이젠 외벌이로 남편을 병원비를 대고 애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때문에 전 남편을 돌봐줄 간병인도 고용해야 했죠. 미안해 여보. 차라리 내가 눈을 뜨지 못했어야 했는데.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미안해할 것도 없어. 난 오히려 내가 당신 대신 그곳에 누워있어 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단 말이야. 호흡 능력이 약해진 남편은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말을 길게 하기 힘겨워했습니다. 때문에 남편은 느리고 짧은 말로 의사소통을 했었는데 주로 제게 하던 말은 사과였어요. 그런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제 눈에선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그리고 저를 또 울게 했던 사람은 바로 딸이었어요. 왜 인문계를 안 가겠다는 거야? 공부도 잘하는 애가 왜 실업계를 가?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대학도 좋은 데로 가야지. 아니야 엄마. 난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기술 배우고 빨리 취업할래. 사실 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공부가 별로 적성에 안 맞았어. 꼭 대학에 가야 성공하나 뭐? 난 빨리 돈 벌고 싶어. 너 엄마 돕고 싶어서 이러지? 그럴 필요 없어. 이 대학 정도는 엄마가 충분히 보내줄 수 있어. 아니라니까. 나 진짜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 그래. 엄마, 나도 다 컸어. 내 진로 정도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줘. 공부를 잘했던 딸은 분명 노력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음에도
실업기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그리고는 졸업을 하자마자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했죠. 딸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늘 대학 생활을 꿈꾸던 아이였는데 그 참뜻을 제가 왜 몰랐겠어요. 괜찮다곤 했지만 사실 외벌이로 모든 걸 감당해내기 힘들었던 제 고생을 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딸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내내 저는 포기하지 않고 딸의 대학 진학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끝내 딸은 취업하는 길을 택했던 거죠. 딸은 그렇게 벌기 시작한 돈으로 남편의 병원비와 집안의 생활비, 자기 동생들의 학비를 보탰어요. 누나, 우리만 공부해서 대학에 가서 미안해. 누난 우릴 위해서 희생해줬는데 우리 누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괴로워. 야, 나 직장 되게 재밌게 다니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만 미안해. 이거 누나가 선택한 누나 인생이야. 그러니까 정 미안하면 둘 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꼭 취업해. 누난 그거면 돼. 저처럼 두 아들 또한 딸의 희생을 잘 알았기에 딸에게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두 아들은 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에게 하듯 딸의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 주기도 했죠. 그리고 두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던 날엔 저와 딸의 머리 한 번씩 학사모를 씌워주기도 했어요. 저도 저지만 딸은 정말 환하게 웃으며 동시에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어머니, 누나, 저랑 형이 이렇게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두 사람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사모를 쓸 진정한 자격은 저희가 아니라 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자꾸 날 감동시키냐. 고마워. 대학 문턱도 한번 못 밟아본 내가 너희들 덕분에 이런 학사모도 다 써본다. 졸업 축하해. 말이 쉽지 누가 어린 나이부터 선뜻 가족을 위해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었겠어요. 너무 착해서 인생을 손해보는 것도 개의치 않던 딸이 너무 기특한 반면 너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세 아이 중 남편을 가장 많이 닮은 착한 아이였어요. 여보, 당신을 너무 오래 고생시켜서 미안해. 세화야, 이 아빠가 짊어져야 할 가장의 무게를 어린이 어깨에까지 짊어지게 해서 미안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거라. 한편 남편은 딸이 27살이던 해 결국 합병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래도록 고통을 받다 영면에 들게 된 남편을 보며 가장 서럽게 울었던 사람은 딸이었어요. 저도 아들들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지만 딸은 정말 바닥에 주저앉기까지 하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아빠, 더 잘 간병해드리지 못해서 제가 너무 못되고 못난 딸이라서 너무 죄송했어요. 부디 하늘에 가셔서 편히 쉬세요. 나중에 저는 딸에게 물었었어요. 왜 그때 네 아버지에게 사과를 했었냐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돈을 벌고 남편의 간병에도 열심이었던 네가 말이죠. 그때 딸의 대답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펐는데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슬픔이 다가 아니었어, 엄마. 사실 나 한 번씩은 마음속으로 아빠를 원망도 했었다. 아빠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되신 건데 난 나 힘들다고 그렇게 못된 생각을 했었어. 그땐 그런 생각이 나면서 아빠한테 너무 죄송한 거야. 게다가 이젠 더 이상 아빠 간병도 병원비도 날 짓누르지 않겠다는 생각에 해방감도 잠시 들었었어. 그래서 아빠한테 더 죄송하고 나 자신에 대한 환멸감도 들었어. 나 너무 못됐지, 엄마? 아이고, 이거사, 네가 뭐 해탈한 신이라도 되니? 넌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사람은 힘들면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또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하는 동물인데 어떻게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 이 엄마도 똑같았어. 근데 그렇다고 네가 네 아빠를 미워한 게 아니잖아. 넌 네 아빠를 주고 원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든 네 자신을 미워했잖아. 그렇게 착한 널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니? 아휴, 바보같이 착한 내 딸. 넌 할 만큼 했다.
누구도 너만큼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말거라. 네 아빠 말대로 부모가 짊어져야 할 짐을 너에게까지 지워줘서 이 엄마야말로 너무 미안하다. 착한 사람은 세상을 손해보면서 살아간다는 말이 있죠. 딸을 보면 그 말이 정말이다 싶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희생했으면서도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딸을 보니 착한 사람은 세상을 편하게 살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안쓰러운 딸을 꼭 안고 절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해 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집안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딸은 이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딸은 책 읽기, 꽃꽂이, 서예 등 평소 관심 있던 문화를 배우고 동호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것 봐. 내가 붓글씨로 직접 쓴 우리 집 가훈이야. 가훈? 예전에 아빠가 건강하실 적에 집에 붙여놓으셨던 가훈 있잖아. 오랜만에 그게 생각나서 써봤어. 여기 건강, 성실, 화목. 지금 생각해도 딱 아빠 같은 가훈이었다. 그치? 어때? 이 딸 붓글씨 좀 잘 쓰지? 일과 가족밖에 모르던 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그제야 좀 놓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딸은 서해 동호회에서 만났다던 남자와 꽤 오래 연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2년의 연애 뒤 그 남잔 저희 집의 사위가 되었어요. 32의 나이로 딸은 유부녀가 된 거죠. 그때 저는 온전히 딸을 위해 열심히 모아뒀던 몇천만 원의 돈을 결혼 자금으로 건넸습니다. 엄마, 이 많은 돈을 언제 다 모았어? 그리고 이 돈은 너무 많아. 차라리 잘 가지고 있다가 엄마 노후 자금으로 써. 아니야. 이 엄만 평생 새와 너한테 많은 부채감을 가지고 살았다. 이건 네 아빠 보내고 난 뒤에 이 엄마가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야. 동생들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만 하고 산 너만을 위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받아. 이거 받아서 이제 나랑 네 동생들 생각은 말고 남편이랑 행복하게만 살아. 가장 아끼던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다행히 공무원이었던 사이인 좋은 사람이었어요. 첫인상도 너무 순둥순둥해 보이고 좋았지만 결혼 후에 겪어보니 사이는 정말 착했습니다. 저 사람이 화는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사이는 순한 사람이었죠. 자네 아까 해물 순두부찌개 시키지 않았나? 근데 자네 순두부엔 해물이 하나도 안 보이네. 잘못 나왔나 봐요. 그냥 먹죠 뭐. 가격이 2,000원이나 비싼데 그게 무슨 소리야. 기다려봐. 내가 물어봄세. 아니에요 장모님. 아까 주방 안에 슬쩍 보니까 이모님께서 혼자 너무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괜히 번거로우실 거예요. 이 순두부찌개 해물 없어도 충분히 맛있는데요. 2,000원 정도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 이모님께 감사한 의미로 드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위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자신의 메뉴가 잘못 나와도 항의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허실실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긍정적인 말과 함께 이해하고 넘어가곤 했죠.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사위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걸려도 오히려 상대방을 할 말 없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양반이 왜 멀쩡히 지나가던 사람 어깨를 쳐? 이봐, 해보자는 거야? 너 잘 걸렸다. 안 그래도 나 오늘 기분 되게 더러웠거든? 제가 실수로 사장님 어깨랑 부딪혔나요?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큰 실례를 했네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렇게 마음이 언짢으세요? 저 이거 아까 식당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사탕인데요. 하나 드셔보실래요? 전 평소에 기분이 안 좋으면 단 걸 먹어요. 그럼 마음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뭐라고? 이깟 사탕이 누가 먹고 싶대? 이건 사람이 맹한 거야 멍청한 거야? 너 내가 오늘은 봐주는데 앞으로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저놈이 근데 이서방 왜 저런 놈을 그냥 보내나? 딱 봐도 술에 취해서 시bil 건 건데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아니에요 장모님. 가족들도 다 있는데 소란 피워서 뭐 하겠어요. 맞장구를 쳐봤자 제 기분만 상할 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좋게 말하면 저런 사람들도 좋게 마무리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다 잘 됐으니까 너무 열내지 마세요. 장모님도 사탕 하나 드실래요? 이게 잘 된 거라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야고르잖아. 자넨 화도 안 나나? 아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사람 좋게 웃어 보여. 아이고 내 속이야. 아무튼 자넨 너무 순에 빠져서 탈이야. 냅둬 엄마. 어디 가서 시비 걸고 싸움질하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지 뭘 그래. 난 우리 남편이 저렇게 착해서 좋아. 그래도 저 사람 진짜로 나서야 할 때 나설 줄도 아는 강단도 있는 사람이야. 사람은 참 끼리끼리라더니 가끔은 답답하긴 해도 참 착한 애들끼리 잘 만났다 싶었습니다. 또한 사위는 저와 두 아들에게도 정말 잘했어요. 그런 사위에게 고맙다고 인사라면 사위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고맙긴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잘하는데 제가 처가 식구들에게 못할 수야 있나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사람은 날개 잃은 천사라고까지 하세요. 솔직히 사위의 말이 사실이긴 했습니다. 딸은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시던 사돈들의 집에 자주 내려가 일손을 돕곤 했어요. 두 아들 모두 서울에 보내고 많이 쓸쓸하실 거라며 두 분과 시간을 보내러 간 거죠. 가끔은 딸은 사위 없이 혼자서도 두 분을 뵈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생각이 없던 사돈 총각 때문에 그 집의 며느린 저희 딸 혼자였는데 딸은 두 분께 며느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안사돈께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땐 휴가까지 내서 안사돈을 직접 간병하기도 하고 무뚝뚝한 아들들 대신 가족 여행을 계획해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 반쯤 지났던 어느 날 딸이 제게 이상한 부탁을 하더군요. 엄마, 혹시 가진 여윳돈 좀 있어? 있으면 나 좀 빌려주면 안 돼? 그건 바로 딸이 제게 난생 처음 했던 돈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어요. 빌려야 줄 수 있지만 무슨 일인데 생전 돈을 누굴 빌려주면 빌려줬지 빌리는 일은 없던 애가. 별일 아니야. 지인한테 좋은 투자권을 소개받았는데 놓치기 아까워서 좀 사두려고. 모아둔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다른 곳에 좀 묶여있거든. 그래도 무슨 투자를 돈을 빌려서까지 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꼭 갚을게 엄마. 나 믿고 한 번만 빌려줘. 딸은 당장 돈이 없는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며 제게 간곡히 돈을 부탁했습니다. 걱정은 됐지만 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선뜻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저희 집에 놀러왔던 두 아들이 제게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누나한테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누나가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저한테만 부탁한 줄 알고 집사람이랑 상의해서 빌려줬었는데 들어보니까 누나가 윤철이한테까지 돈을 빌려갔었다지 뭐예요? 그것도 몇 달 전에요. 당시 큰아들과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던 며느리도 얼굴에 제 딸에 대한 걱정이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어요. 저에게뿐 아니라 자기 동생들한테까지 돈을 빌릴 애가 아닌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린 딸을 믿고 그저 기다리기로 했어요. 절대 허튼 짓을 할 애는 아니라고 믿었으니 나중에 직접 우리에게 말해주길 기다린 거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딸에 대한 걱정을 잠시 잊을 만큼 큰 경사가 집안에 생기더군요. 엄마, 저 드디어 임신 성공했어요. 그동안 난임센터 다니고 열심히 시험관 시술한 보람이 있었다고요. 뭐? 임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경사냐 그래. 그건 바로 딸과 사이가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무려 결혼한 지 6년 만에 성공한 일이었어요. 두 아이는, 특히 저희 딸은 정말 간절하게 아이를 바랐거든요. 그런 딸의 고생과 노력을 알았기에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야? 손에 그건 뭐야? 엄마가 사골 좀 푹 고아왔어. 너 사골국 좋아하잖아. 임산부는 특히 초기에 아주 잘 챙겨 먹어야 돼. 이것만 주고 가려고 잠깐 들렀다. 내가 못 살아 정말.
이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왔어? 잠깐 들어와, 엄마. 안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와 계셔. 뭐? 사돈 어른들이? 양가 모두 첫 손주였기에 저뿐 아니라 사돈 어른들도 완전히 경사가 나섰습니다. 하루는 제가 딸을 위해 사골국을 끓여갔는데 딸의 집에 사돈 어른들이 와 계시더군요.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연락을 하지 않고 갔다가 전 오랜만에 사돈 어른들을 뵙게 된 거예요. 당황해하며 미안해하기도 하던 절 사위와 사돈 어른들은 활짝 웃으며 집으로 이끌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와 계신 줄도 모르고 저는 그냥 출근길에 잠깐 들러서 이것만 주고 가려고 했어요. 두 분 계신 줄 알았으면 다음에 왔을 거예요. 아유, 그게 무슨 서운한 말씀이세요. 저희는 이렇게라도 사부인 얼굴을 뵈서 좋은데요. 자, 여기 차 좀 드세요. 맞아요, 사부인. 그리고 이렇게 뵌 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저도 집사람도 우리 며느리 덕에 정말 많이 즐거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예쁘고 고마운데 이렇게 손주까지 가져줬으니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업고 다니고 싶다니까요. 예, 범영아, 너 평소에 우리 아가한테 잘해주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가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넌 평생 우리 얼굴도 못 보고 살 줄 알아. 아이고, 여부가 있겠어요, 아버지.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차 드시고 천천히 가세요. 가게까진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당시 사회 일이 바쁘다며 딸과 사위는 저를 자주 보러 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딸이 돈을 빌려간 문제까지 겹쳐 저는 두 아이를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정하고 사이가 좋은 두 아이를 보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죠. 세화야, 너 임신한 몸으로 공장일 하기 안 힘들어? 정말 휴직을 더 일찍 안 해도 되겠어? 괜찮다니까, 엄마. 앞으로 애 키우면 돈 들 일이 훨씬 많을 텐데 벌 수 있을 때까진 최대한 돈을 벌고 휴직하고 싶어. 또 그래야 엄마랑 동생들 돈도 갚지. 걱정하지 마. 임신했어도 배 많이 부를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 꽤 흔해. 저번에 옆팀 직원은 거의 만삭 때까지 일했다니까. 어렵게 임신한 만큼 일찍부터 일을 쉬면 좋았겠지만 딸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맞벌이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염려되어 자주 전화하고 챙기려고 했지만 딸은 피곤해서 쉬기 바쁘다며 집에 잘 오지 못하게 했어요. 저번에 한 번 왔으면 됐지 뭘 자주 와. 반찬도 집에 많고 집안일도 남편이 다 해주고 있어. 나 임신 때문인지 몸이 너무 피로해서 엄마 오면 더 신경만 쓰일 거야. 딸에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딸을 차마 찾아가지 못하고 사위에게 전화해 용돈을 보내주곤 했어요. 이서방, 요즘 우리 딸 대신해서 집안일도 다 하고 있다며? 고마워. 우리 딸을 그렇게 아껴줘서. 내가 용돈 좀 보냈으니까 그걸로 자네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 딸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있으면 잘 좀 부탁해. 걔한테 직접 보내려고 하면 절대 안 받을 거라 하니까 내 이렇게 자네에게 부탁하는 거야. 에이, 뭐 이런 걸 다 보내셨어요. 제가 알아서 다 잘해주고 있는데. 감사해요, 장모님. 꼭 집사람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요. 그리고 혹시 우리 딸한테 돈 관련된 무슨 일은 없는 거지? 돈이요? 아, 집사람이 저번에 처가 식구들한테 돈 빌린 일이요? 아, 자네도 알고 있었나? 그럼요. 왜 빌렸는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 진짜 좋고 안정적인 투자권을 제안해줘서 빌린 거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걱정이시면 안 그러셔도 돼요. 그게 좀 장기 투자이긴 한데 수익성은 확실해서 집사람도 믿고 투자했던 거예요. 한편 저는 혹시 딸이 사위 모르게 이상한 짓을 했었나 싶어 조심스레 사위에게 말을 돌려 물어봤습니다. 곧 갚겠다던 딸이 저와 아들들 모두에게 돈 문제는 간간무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람 좋게 웃으며 대답하던 사위의 목소리에 그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평소의 사이였건만 한편으로 묘하게 위화감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럴 건덕지가 전혀 없어 저는 제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위화감의 정체를 저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엄마 정육점에서 일하지. 근데 세화 너 우니? 너 지금 일하고 있는 시간 아니야? 무슨 일이야? 그날 일을 하고 있던 전 서럽게 우는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대답을 들은 전 당장 정육점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나 직장으로 구급차 불러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얼른 병원으로 좀 와줘. 뭐? 병원? 아니, 왜? 딸은 고통이 너무 심했는지 더 이상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거의 병원에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식간에 도착했어요. 여기 문세화 환자 어디 있어요? 제가 보호자예요. 아이, 저기 있네. 세화야. 엄마. 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못 본 새 딸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더군요. 입덧이 심하다는 말은 없었는데 왜 애가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말랐는지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런 딸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대체 왜 구급차까지 불러서 여기로 온 거야? 어디가 아파? 지금은 좀 괜찮어? 아니, 계속 배가 아파. 아침부터 배가 조금씩 아팠는데 계속 아프면 조퇴하고 병원에 가보려고 우선 출근했었어. 그런데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극심하게 통증이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구급차를 불러줬어. 엄마, 설마 우리 아기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 난 너무 무서워. 저 문세아 씨 보호자분 되신다고 했죠? 우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의사가 침대 주위에 커튼을 치며 들어왔어요. 저는 뭘 보라는 건가 싶어 의사를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딸은 왜인지 불안한 표정으로 저와 의사를 번갈아 보더니 대뜸 눈을 질끈 감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의사 행동에 저는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문세화 환자분 몸에 이런 크고 작은 멍이 한가득입니다. 아마 환자분은 물리적 압박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몸에 스트레스와 외상이 쌓인 걸 보니 산부인과 쪽 검사를 얼른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 복통이 아무래도 산부인과 쪽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의사는 딸의 옷을 살짝 들추어 딸의 몸을 제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딸의 몸에 가득하던 멍들을 본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았죠. 저는 경악할 만한 그 광경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었습니다. 세화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몸에 이게 다 뭐야? 미안해, 엄마. 딸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게 아무 대답도 들려주지 못한 딸은 우선 검사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함께 따라간 그곳에서 저와 딸은 더욱 충격적인 초음파 검사 결과를 듣게 되고 말았죠. 여기 초음파 화면을 보시면 아기가 전과 다르게 움직임이 없어요. 유감입니다만 아기의 심장이 이미 멈춘 것 같습니다. 네? 심장이 멈췄다고요? 그럼 저희 아기가 이미 살아있지 못하다는 말씀인가요? 선생님, 거짓말이죠? 저희 아기 제가 무려 20주를 뱃속에 품고 있었어요. 제가 6년을 기다려온 소중한 아기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떠났다고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제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딸의 뱃속 아이는 이미 운명을 달리한 상태였던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딸은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진정시키기 위해 딸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너무 미어지는 가슴에 저 또한 함께 울부짖고 말았죠. 세화야, 이제 이 엄마한테 말 좀 해봐. 이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다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닌걸. 너도 알잖아. 딸은 뱃속 아기를 영원히 떠나보내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딸은 잔인하게도 그 아기를 수술도 아닌 유도분만으로 보내줘야 했죠. 저는 병실 침대에서 수술실로 들어가길 기다리던 딸의 손을 잡고 진실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겨우 진정이 됐던 딸은
다시 눈물을 한 방울 두 방울 흘리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날 이렇게 만든 건 내 남편이야, 엄마. 설마 했지만 정말 이서방이 이랬다고? 개미 한 마리 어쩌지 못할 것 같던 이서방이? 사실 엄마, 그 사람 한 1년 반쯤 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졌어. 그 뒤로 그 사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무섭게 변해갔어. 믿지 못할 진실에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딸은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진 사위가 점차 집안의 재산을 말아먹기 시작했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에 남편이 그런 곳에 손을 대는 걸 보고 말렸었어. 근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이러더라고. 그냥 공무원 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무료해서 심심풀이를 해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이야. 근데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도박이라는 게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겠어? 남편은 점점 그 불법 도박에 큰 돈을 쓰기 시작하더라. 심지어 그 사람 집 마련하려고 힘들게 모아뒀던 돈까지 나 몰래 전부 날려버렸더라고. 사위는 집을 사려고 힘들게 모아뒀던 돈을 전부 날린 것도 모자라 딸이 따로 모아뒀던 돈까지 전부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딸의 월급까지도 전부 말이죠. 때문에 이미 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사위는 딸이 돈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자 물리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놈이 도박에 미쳐서 그런 짓까지 했단 말이야? 그럼 너 나랑 네 동생들한테 돈을 빌린 것도 다 그놈 때문이야? 그런데 왜 엄마나 네 동생들한테 말을 안 했어? 왜 그걸 참고 살았어? 맞아. 미안해, 엄마. 그 사람이 나 몰래 대출까지 받았어서 우선 그거라도 갚으려고 돈을 빌렸어. 이 상황에 그 큰 이자까지 감당하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 그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울면서 설득도 하고 화도 내보면서 남편을 전으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한 거야. 이러다가 말겠지. 정신만 차리면 다시 전에 그 착한 사람으로 돌아오겠지 하면서 말이야. 게다가 그 사람 나처럼 아이도 간절히 바랬었잖아. 그래서 드디어 임신이 됐을 때 난 이번엔 진짜 남편이 정신 차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 딸은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가 찾아왔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었다는군요. 실제로 사위는 크게 기뻐하며 잠시 인터넷 도박을 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잠시일 뿐이더라. 잠깐 변하는 것 같더니 남편은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댔어. 내가 또 왜 이러냐고 울면서 말리면 화를 내면서 말이야. 그 짧은 몇 달 사이에 내가 모아둔 돈을 남편은 또 홀랑 다 날려버렸어. 게다가 전처럼 거짓말을 해서라도 또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는데 내가 그걸 거절했더니 또 나한테 손을 올리더라. 자기 애를 가진 나한테 말이야. 그래서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했었어. 딸은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도박에만 몰두했던 사위를 제게 보일 수가 없어 저를 집에 오지 못하게 했다는군요. 제 머릿속에 아무 걱정 말라는 거짓말을 하며 제가 준 용돈까지 홀랑 받아먹던 사위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딸에게 물어보니 딸은 제가 사위에게 자신을 위한 용돈을 줬다는 사실도 모르더라고요. 제 호의는 전부 사위의 도박 자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후 사위가 또 손찌검을 시작하자 딸은 뱃속 아기를 지키기 위해 드디어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혼하려면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집에 남편 몰래 홈 CCTV까지 설치했었어. 물론 몰래 그걸 설치하기 전까지 몇 번이나 괴롭힘을 당해야 했지만 드디어 얼마 전에 설치에 성공했던 거야. 그 결과 어젯밤에 남편이 또 나한테 손을 올린 증거 영상을 확보하게 됐지. 난 몸은 아팠어도 드디어 이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었어. 그런데 증거고 뭐고 이렇게 아이를 잃게 될 줄 알았더라면 진즉 그 집에서 도망부터 쳤을 거야. 난 엄마 자격도 없어, 엄마. 그동안 그놈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배부터 부여잡고 있었는지 딸의 등과 두 팔은 특히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딸의 몸은 정말 만신창이었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딸은 훗날 그놈이 혹시라도 또 찾아오면 경찰의 힘이라도 확실히 빌리고자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위해 기다렸던 거예요. 뱃속 아이를 위해서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 인내한 결과가 아이를 잃게 되는 일이었다며 딸은 결국 또 오열을 하더라고요. 불쌍한 내 딸, 세상에 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났단 말이니? 저는 그런 딸을 부여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착한 마음에 끝까지 사이를 다 잡아보려 했건만 결국 이런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된 딸이 너무 가여워서요. 누나, 형님. 얼마 뒤 제게 연락을 받은 두 아들과 며느리도 병원으로 달려왔더군요. 그리고 새 아이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저처럼 경악을 하며 흐느끼더라고요. 그날 딸은 수술실에 들어가 이미 숨이 멈춘 아이와 영원한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에도 딸의 곁에 머물며 딸을 지켜줬어요. 그 와중에 더욱 부하가 치밀었던 건 늦은 밤이 됐는데도 그놈은 딸에게 연락 한 통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도 네가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지만 이 시간까지 사람이 안 들어왔는데 그놈은 연락 한 통도 없니? 원래 내가 집에 오든 말든 남편은 퇴근하기만 하면 방에 틀어박혀서 인터넷으로 불법 도박하기 바빴어. 아니면 PC방에서 밤을 새우든가 말이야. 아마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PC방에 갔을 거야. 꼭 나한테 손찌검을 한 다음 날엔 미안한 마음은 있는 건지 날 안 보려고 PC방에 가 있곤 했거든. 그 한심하고도 한심한 말에 저는 이를 갈며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엔 딸의 말대로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 빈 집에서 딸에게 들은 대로 홈 CCTV를 찾았습니다. 그리곤 그 안에 작은 저장 장치를 꺼내든 뒤 집 밖으로 나왔죠. 그게 딸의 이혼을 돕고 그놈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휴가를 쓴 두 아들과 함께 그 저장 장치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내 아무래도 분이 안 풀려서 안 되겠다. 수철이 너 어젯밤에 그놈 직장에 인터넷으로 민원글 올렸다고 했지? 네, 어머니. 그런 인간을 어떻게 국민들 혈세를 받아먹으며 살게 놔둘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 그놈 일터에서 이 일을 쉬쉬하게 되면 어떡하니? 내 아예 확실하게 거길 찾아가서 아주 뒤집어 놓고 와야겠다. 그놈한테도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하지만 도저히 이대로는 가만 못 있겠다 싶어 우린 방향을 틀어 사위의 일터로 향했어요. 그리고 사위를 발견하자마자 큰아들은 냅다 그놈 얼굴에 주먹부터 꽂았습니다. 큰처남,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 아,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민원글 올린 거. 뭐하는 짓이긴 네가 우리 누나한테 평소에 했던 짓 그대로 해준 거지. 야, 이 잡놈아. 너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져서 집안 재산을 거덜냈다며? 그걸로도 모자라서 우리 누나 몸에 상습적으로 손까지 댔다며? 그것도 임신한 우리 누나한테. 네가 사람이냐? 이제 막 출근한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그놈은 큰아들이 민원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더군요. 그놈은 큰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위를 마구 두리번댔어요. 그놈의 직장 동료들은 경악을 하며 우릴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당황한 그놈 앞으로 나아가 큰아들의 뒤를 이어 그놈을 혼쭐 내줬습니다. 장모님, 장모? 어디 뚫린 입이라고 감히 장모라는 소리를 짓거려? 이놈아, 어떻게 그런 순한 양의 가면을 쓰고 뒤에선 악마보다도 못한 짓거리를 저지를 수가 있냐? 세상에 우리 딸처럼 착한 애가 또 어디 있다고. 우리 딸이 네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우리 딸 몸에 손을 대? 우리 딸 너한테 괴롭힘 당해서 결국 애까지 보냈다. 알아? 애를 보내요? 그래. 넌 어제 PC방에서 내내 도박하느라 우리 딸이 집에 안 들어온 줄도 몰랐지? 우리 딸 어제 응급실 실려가서 결국 유산했어. 그 전날 또 니놈이 우리 딸 몸에 손을 댄 일로 우리 딸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아무리 도박에 눈이 멀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네 애를 뵌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장담하는데 넌 평생 너 때문에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은 네 자식의 망령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살 거다. 모든 악행은 결국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니까. 제 외침에 그놈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니 딸의 유산 소식이 그놈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작은 아들의 일침을 끝으로 우린 넋이 나간 그놈을 두고 그곳에서 나왔죠. 야, 이범녀. 너 같은 벌어진 우리 누나 얼굴 볼 자격도 없으니까 행여나 문병한다는 핑계로 누나 앞에 나타날 생각은 하지도 마라. 나타나는 순간 법적 처벌이고 뭐고 우린 널 아주 묵사발을 내놓을 거니까 이 천벌받을 자식아 지옥에나 떨어져. 우리 아이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여보, 미안해. 그놈은 우리가 뒤를 돌자 그제야 흐느끼며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더군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어쩐답니까? 이미 저희 딸은 만신창이가 됐고 손주는 하늘의 천사가 되었는데요. 우린 절대 그놈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고 그 길로 곧장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그리곤 딸을 대신해 그놈을 고소해버렸죠. 이후 그놈은 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가, 아휴, 이게 무슨 꼴이니? 범령이 그 망할 것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아휴, 미안하다. 우리가 대신 이렇게 사죄하마. 형수님, 죄송해요. 우린 형이 그런 괴물이 된 줄도 모르고 형하고 형수님이 잘 지내고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나쁜 자식, 앞으로 우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살 거예요. 몸이 성한 곳이 없던 딸은 2주가 넘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사돈들과 사돈 총각은 병원으로 달려와 딸과 저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빌더라고요. 딸에게 그런 짓을 한 사위와 영까지 끊겠다는 그들의 말을 들으니 딸이 평소에 인생을 참 잘 살았나 싶긴 했어요. 그건 딸의 입원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문병아 주었던 딸의 직장 동료들을 봐도 알 수 있었죠. 심지어 부장님이라는 분은 직원들이 다 같이 조금씩 사비로 거둔 돈이라며 딸에게 위로금까지 건네주고 가셨습니다. 세화 씨는 하의 모범이 되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어머님. 게다가 인망도 두터워서 문병을 와보지 못한 직원들까지도 세화 씨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건 많은 직원이 자처해서 모으고 거둔 위로금입니다. 직원들 마음이니 부디 거절치 말고 받아주세요. 저기 세화 씨, 이런 우리의 마음이 크게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세화 씨를 응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만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그 사실이 언젠간 세화 씨에게도 큰 힘이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의 위로에 딸은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사위는 불법 도박과 공무원 명예 실추를 이유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됐어요. 그렇게 퇴직금도 잔뜩 감액되고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된 사위는 6개월 징역형까지 받게 됐죠. 그 과정에서 딸은 그놈과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고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아 그나마 남아있던 전세집 보증금 등 많은 금액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됐어, 누나. 누나한테 남은 돈도 한 푼도 없으면서 겨우 건진 이 돈까지 우리랑 어머니한테 주면 어떡해. 우린 필요 없어. 그리고 이거 받아. 이후 딸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딸은 수중에 생긴 그 돈으로 저와 두 아들에게 빚부터 갚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물론이거니와 두 아들 또한 딸의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곤 오히려 둘이 합쳐서 모은 거금을 딸에게 전해줬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줘? 돈을 갚아야 할 건 난데. 예전에 누나가 우릴 위해서 다 포기하고 희생했었잖아. 어머니랑 같이 대학 학비도 다 내주고. 그러니까 이젠 우리가 누나 상처를 보듬어 줄게. 그놈 때문에 잃어버린 돈 전부를 복구해주긴 무리겠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줘. 우리 집사람도 당연히 다 동의한 거야. 두 아들은 어릴 적 누나의 희생을 너무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며 그 돈을 내민 겁니다. 한사코 돌려주려는 딸에게 누나만 뭐 줄 알아? 우리도 누나한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 줄도 알거든.
하는 말로 응수하면서 말이죠. 결국 그 돈을 받아든 딸은 고맙다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런 사이좋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몰래 눈물을 훔쳤죠. 엄마, 나 테니스 다녀올게. 너 저번에 든 테니스 동호회인가 뭔가 재밌나 보다. 저번엔 태권도에 꽂히더니 이번엔 테니스야? 기왕 태어난 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살고 싶어.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 풀리고 살아있다는 활력도 느껴지고 얼마나 좋아. 엄마도 같이 좀 나가자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코치해줄게. 아유, 엄마는 됐어. 네가 끌고 다녀서 시작한 헬스로도 엄마는 충분히 만족한다. 안 다치게 조심하고 잘 다녀와.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딸은 밝은 모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딸은 다시 성실하게 일도 나가고 예전처럼 취미생활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아주 가끔은 미처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아이를 떠올리기도 하면서요. 그 상처 때문인지 딸은 앞으로 또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그 사람한테 전화 왔었다? 뭐? 이서방 그놈한테? 아이, 그걸 받았어? 그래서 그놈이 뭐래? 안 받았어. 이제 와서 그 사람이랑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보냈더라. 전 사위는 출소한 후 딸에게 딱 한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놈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뒤론 문자가 한 통 왔다며 제게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문자엔 짧은 2마디가 적혀 있었어요. 평생 당신과 아이에게 속죄하면서 살게. 미안해. 그게 딸과 전 사이의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딸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긴 그놈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전 사이를 원망하지 않으려는 딸의 마음을 존중해 그놈이 앞으로는 또다시 도박에 손대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가길 바라주기로 했죠. 그렇게 정신을 차린 채 평생 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착하기만 한 우리 딸의 앞날에 더는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저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했던 전 사이를 보면 알 수 있듯 도박은 착하고 평범했던 사람도 괴물로 만드는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위해 손을 댔다간 결국 자기 자신의 인격까지 잡아먹히게 되는 존재 말이죠. 그러니 혹시라도 그런 위험한 게임에 흥미를 가지고 계신다면 얼른 고개를 돌리고 건실한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차 싶었을 땐 이미 깊은 늪의 한가운데 빠져 있을지도 모르니 한시라도 빨리 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